자산관리 스쿨의 지철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퇴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현금 흐름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년 이후에는 부동산 등 큰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현금 흐름이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보유세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값비싼 부동산에는 재산세에 더해서 종부세까지 붙죠. 그뿐만 아닙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도 각종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도 15.4%의 꽤 큰 세율로 세금이 원천 징수됩니다. 심지어 이자나 배당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연금성 자산은 세금이 적어서 노후의 생활비로 쓰기에 그야말로 적당한 자산이 됩니다. 정년 이후 은퇴기에 반드시 끊이지 않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노후에 닥치는 첫 번째 고비는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 연령은 약 53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연령이 조금씩 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2년까지는 가입자가 60세가 되자마자 국민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했지만 2018년부터는 62세가 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 개시 시기가 조금씩 늦추어지기 때문에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되는 2033년에야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퇴직 이후 적어도 5년, 길게는 12년까지 현금 흐름의 공백기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를 소득 절벽 구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발을 헛디디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노후에는 생활비의 절벽 구간이 생기는 일은 절대 방지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가뜩이나 현금 흐름이 부족한데 이자마저 꼬박꼬박 내야 된다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현금 흐름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출로 만든 자금으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대출 이자율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이 있다면 투자나 저축을 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계 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득이 현저하게 줄었는데도 지금까지 쓰던 그대로 살고자 하면 가계의 수지균형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장기간의 물가 상승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 수익률을 무한정 높여서 소득을 보전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때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훌륭한 해결책이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앞으로 써야 할 기간으로 나누어 보고 월 단위로 지출 계획을 정교하게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마음대로 올릴 수 없지만 지출 규모는 마음만 먹으면 계획한 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밖에 목돈이나 부동산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이표채, 월지급식 펀드, 주택연금, 농지연금, 즉시연금 등이 있습니다. 모두 목돈이나 부동산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속합니다. 월지급식 펀드는 수익이 생겼을 때만 배당하는 방식도 있지만 손실이 생겨도 약속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택연금은 연금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기지론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자택을 담보로 잡고 대출 금액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연금을 지급받는 효과가 있어서 자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은퇴자 실정에 잘 맞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있어서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겨놓고 이자와 원금 일부를 조금씩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종신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과 지출의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적자가 지속된다면 근로소득으로라도 생활비를 보충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년 전후의 연령대는 노인이라기보다는 중장년에 속합니다. 소득 절벽의 시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용할 노후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더 고령이 되시기 전에 일자리를 찾아서 생활비를 벌고 여유자금을 축적해서 후기 고령기 생활비로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유자금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의 지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복병은 의료비용입니다. 안 그래도 궁핍한 시기에 뜻하지 않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큰 목돈이 들어간다면 현금 흐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만성 질병이 차츰 드러나게 마련이어서 대비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2015년을 기준으로 한국인은 평균 82.5세까지 삽니다. 1970년도에는 61.9세였으나 45년 만에 평균 수명이 근 21년 늘어난 것입니다. 그중 질병이나 부상 없이 사는 기간을 의미하는 건강 수명이 67.1세입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15년 이상을 병마와 씨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급격한 의료비 증가와 같은 장수 사회의 어두운 면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보면요, 2015년 9월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34개 회원국 중에서 일본을 빼면 우리가 가장 낮습니다. 1위를 차지한 뉴질랜드 국민의 89.6%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인은 그 비율이 35.1%에 머물렀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이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 순위에서 주거 관련 항목 35.4%에 이어서 보건의료비 23.1%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건강 비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의료 비용의 특성은 그 발생 시기와 피해 규모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축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보험과 같이 이런 종류의 리스크에 특화된 상품을 활용해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만 믿을 게 아니라 혹시 모를 미래에 대비해서 실손보험과 같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은 의료비 중에서 건보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사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만약 건강보험의 혜택이 축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민영보험을 잘 이용하시면 공적보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실손보험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례보상을 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해도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갱신형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이렇게 조정된다는 점 등 단서 조항을 잘 알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젊었을 때 미리 실손보험과 같은 민영의료보험 계통의 보험을 하나씩 가입해 놓으신다면 나이 들어 경제적 고민 없이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후에 활용할 현금을 확보하고 의료비 등의 큰 지출을 미리 대비한다면 좀 더 편하고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